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3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2022 수능을 준비하고 계시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고전문학을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지난번에 이어서요, 우리 고전시가, 그러니까 올해 EBS 수능특강 고전시가 적용학습 3강에 있었던 몽천요라는 시조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4강 방홍시어라고 하는 우리 연시조를 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총 되게 많아요, 여러분. 요 안에 총 30수로 되어 있는 작품인데 이 작품의 특징은 약간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뭔가 시를 쓰고 있다는 공통적인 좀 특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주안점을 두고서 보시면 크게 어렵진 않을 거고요. 결국은 이제 신흠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 신흠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면 시에 드러나는 내용들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고요. 먼저 힘이 되는 말 한번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자, 재밌는 말이죠. 관자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선생님도 처음 요번에 알았는데, 학교에서 고3 아이들 가르치면서 요 화면을 딱 보여줬던 애들이 관자 빵! 하고 터지더라고요. 이 관자라는 사람이 때를 두고 기다려라 라고 하는 아주 멋진 말을, 짧지만 임팩트 있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때를 두고 기다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뭐가 나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막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천천히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때를 기다리면 그때는 오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서 마치 안 올 것 같은 두려운 마음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걸까 걱정도 많이 되실 텐데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고 있고요. 그 쌓인 것들이 어느 선을 넘어가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이 원하는 그 등급에 뿅 하고 오를 수 있는 그 순간이 올 거거든요. 그걸 믿으시고 함께 선생님과 달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씩 실력을 잘 쌓아가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파이팅! 힘내시고요. 자, 가볼게요. EBS 교재 50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일단 요 앞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방홍시어라는 작품의 어떤 창작 배경에 대한 것들을 살짝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여러분이 보면 좋을 만한 건, 자, 보세요. 일단 신음이 광해군 때 정쟁의 연루가 되었다고 나와요. 뭐 개인적인 사정을 보면 이 개축옥사라고 하나요? 이걸 설명하시는 분들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축옥사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이 광해군 때 이 반대쪽에 있는 영창대군이라고 있었나? 여하튼 영창대군이던가 하던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신음 같은 경우에는 선대왕이 영창대군을 좀 잘 돌봐줘라 뭐 이런 말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쪽 편이고 난 여기 싫어해 뭐 이런 개념들은 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신음이 이쪽 편을 들고 있다라는 어떤 오해 아닌 오해를 사게 되어서 신음이 정쟁의 연루가 되게 되죠. 그래서 추방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나는 열심히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싶고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싶은데 이러한 정치적인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소외감도 느끼게 되고 세상에 대한 염증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한 대결 의지까지 품게 되면서 자연 속에 들어갔으나 단순하게 자연이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보단 어쩔 수 없이 들어갔으니까 뭔가 아쉬움을 노래하기도 하고, 또 하나 이 창작 동기들이 쭉 내려와서 세상사의 진력이 났다. 그러니까 전원으로 돌아옴에 세상의 진실 나를 버렸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세상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세상에 진력이 났다. 이때 말한 세상사라는 건 어떤 권력의 암투, 투쟁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귀와 공명 따위는 한갓 겨와 쭉정이나 이런 것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귀와 공명은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근데 마지막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풍부가 수레를 내어 호랑이를 잡는 만용을 못 버리는 병과 같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풍부에 대한 건 여러분 책에도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옛날에 호랑이 퇴치로 유명했던 중국 사람, 그러니까 원래 호랑이를 뭐 맨손으로 때려잡는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는 내가 호랑이를 잡지 않겠소 라고 말은 했는데, 실제 그 상황이 닥치자 자기도 모르게 그 버릇 때문에 호랑이를 때려잡는 모습을 봤나 봐요. 그러니까 그 버릇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부귀나 공명, 그리고 세상을 버렸다고 했는데 세상에서 공부하던 그런 책과 본문에 보게 되면 거문과 책을 다 버리니 홀가분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쉽게 버리지 못하겠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도 사실 노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요. 요 작품 핵심 포인트를 하나 볼 건데요. 자, 정리 한번 해보자. 참, 여기서 여러분이 고개 뒤쪽에 있나봐요, 여러분. 뒤쪽에서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 작품 핵심 포인트는 계절의 변화에 따른 시간적 흐름을 노래하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이 작품 핵심 포인트 첫 번째,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시를 쓰고 있는데 계절의 변화를 엿볼 수 있대요. 그럼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사실 시라는 건 적으면서 시간이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선생님 당연히 시간은 흐르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계절의 변화나 시간적 흐름을 얘기하기 위해선 시간과 관련된 표제어라는 게 보여요. 혹은 시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뭔가 소재가 나올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도화 행화 같은 봄에 피는 꽃. 도화 행화가 피었다고? 아, 봄인가 봐. 눈이 내렸다고? 겨울인가 봐. 낙엽이 떨어진다고? 가을인가 봐. 뭐 이런 걸 얘기한다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다음 두 번째. 이 작품 속엔 연군지정과 우국지정의 마음이 잘 녹아나 있어요. 그럼 이 시의 주제들이 이게 여러 연이 있는데 그 여러 연 중에 어떤 부분에 이 연군과 우국의 말이 들어있는지 찾아보시면 되는 거겠죠? 다음 세 번째. 자연과 속세를 대비하는 모습이 시 속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시어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네 번째. 자연물 중에 너라고 칭하거나 벗이라고 칭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자연물이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너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요. 자연물은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 아닌 자연물을 너라고 한다든가 대화의 대상으로 본다든가 아니면 자기 친구는 자연을 친구 삼다는 건 거의 친구는 사람과 사귀는 거니까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거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뿅 하고 떠오르는 게 있겠죠. 아, 사람이 아닌 존재를 사람처럼 생각한다고? 아하! 무슨 화? 이런 거 떠올릴 수 있겠죠? 이따가 한번 본문에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요한 건데요. 우리 아까 여기는 쭉 봤던 것 같고요. 두 번 넘어가서 바홍시어는 모두 30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이 시를 나눠보니까 대충 1에서 14수까지가 아마 겨울 얘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5에서 24까지였나? 여기까지가 봄에 관한 얘기인 것 같고요. 겨울 다음 봄이잖아요. 그 다음에 25에서 30까지가 여름에 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미리 살짝 정보를 드리자면. 그래서 계절의 변화라는 시간적 흐름 방금 얘기 드렸고요. 이거를 중요한 포인트 시간 관련 표지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그래서 자연물을 소재로 사용하고 있고 시간의 배경. 아, 그러면 자연물을 잘 살펴봐야겠네. 이러한 마음가짐 가지고서 들어가시면 되는 거겠네요. 됐죠? 요즘에 이런 작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가에서 보기를 준 대신에 가에서 설명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것, 이제 이런 걸 물어보는 거겠죠. 자, 본문 들어갑시다. 갑시다. 나번에 1수부터 시작하네요. 산촌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묻혔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과 빠르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산촌, 산이잖아요 여러분. 산은 어디예요? 자연이겠죠. 그러니까 자연은 산촌은 자신이 응거하고 있는 응거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눈이 왔잖아요. 겨울이네요. 요 단어네요. 시간 표제어. 그죠? 아까 시간 관련 표지어라고 한 게 이제 저거네요. 계절감 드러내는 시어요. 돌길이 묻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뭐뭐어라라고 하는 건 우리 영탄법, 영탄형어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돌길이 묻혔대요. 그럼 여러분 돌길이라고 하는 길이잖아요? 산촌에 눈이 와서 길이 묻혔다라는 얘기는 산촌에서 어딘가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묻혔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돌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세상과의 통로? 연결 통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묻혀버린 거예요. 그럼 더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시비를 여지 마라. 여러분 이런 건 팁이에요. TV가 아니라 팁이에요. 알았죠? 자, 이 시비라고 하는 단어는 초가집에 있는 살인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가집에 있는 문을 얘기하는 건데 결국 시비란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자연 속에 조촐하게 살고 있는 조촐한 집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열지 마라 라고 얘기했어요. 왜?
이걸 열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열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지 마! 그 얘기는 안 나가!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날 찾으리 네 있으리 라고 해요. 날 찾으리가 누가 있을까? 그럼 정리 한번 해보죠. 날 찾으리가 있다 없다? 없다. 선생님이 예전에 강의할 때 이런 설명한 적 있는데 리, 리아, 가, 고라는 말 나오면 대개는 물음, 의문의 어미라고 볼 수 있는 의문형 어미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인데 대개 리리아, 가고가 고전식에 등장하게 되면 진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강조하기 위한 대답이 정해져 있는 물음이다. 다른 말로 수사적인 의문이다라고 설명했었는데 날 찾으리 네 있으리 없어! 이런 얘기하는 거죠.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시비 열지 마. 안 나가는 게 너무 좋아.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만 일편명월이 다른 건 다 몰라도 여러분 월자 알지 않아요? 달이죠, 달. 그죠? 명월, 밝은 달. 한 조각의 밝은 달이 그의 벗인가 하노라 라고 돼 있어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달을 벗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달을 친구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는 자연과 굉장히 친한 태도잖아요.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엿볼 수가 있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은 자연 친화적인 태도라고 얘기했지만 자연을 친구로 삼고 있다는 거는 일종의 의인화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앞에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아, 그리고 여러분 일편명월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달은 그냥 달이 내 친구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달은 곧 자연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유법이다 라고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일부분을 가지고 자연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말이니까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자연 친화적인 삶, 속세에 대한 거부감 이런 걸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 삼수입니다. 초목이 다 매몰되었건데 초목은 다 묻혔어요. 그럴 때 송죽, 아 이거 나왔네요 여러분. 중요하죠. 송, 풀을, 그러니까 소나무죠 소나무. 그 다음에 죽은 대나무고요. 자, 소나무와 대나무의 특징 변하지 않아요. 그죠? 변하지 않고 늘 푸르네요. 근데 초목은 묻혀버렸대요. 그러면 초목이라고 하는 것들은 가변적인 것들이네요. 자, 이쪽은 변하지 않아요. 가변적이 아니니까 불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와우. 그러면 여기는 초목과 송죽은 서로 아하 대조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초목은 변해버린 것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연들은 변해버렸으나 송죽만 푸르렀다. 그러니까 만이란 단어에 주목하세요. 만. 송죽만 푸르다는 얘기는 얘네들은 뭔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변하지 않는 이 송죽 같은 경우에는 지읒지읒, 지주, 지읒기읒, 절개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알아두시고요. 자, 풍상 섞어 친제, 풍, 바람, 풍, 상, 서리상자예요. 그래서 바람과 서리가 섞어 칠 때, 그럼 풍상이라고 하는 거는 대나무에게 막 몰아치는 거니까 차가운 것들이니까 이건 마이너스 소재가 될 수 있겠네요. 일종의 시련 따위로 볼 수 있는 것들이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러한 시련 속에서 시련이 섞어칠 때 너가 누구죠? 송죽이요. 아니 송죽을 너라고 하다니 아하 이것도 그거구나. 송죽을 사람인 것처럼 야 너 송죽아 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송죽을 너라고 칭했다는 것들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송죽을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구나.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인법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의인화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너 혼자 도대체 무슨 일이니? 너 혼자 푸른가? 혼자 푸르러? 너 왜 혼자 푸르라는 얘기니까 혼자 푸르다는 얘기는 너 혼자 정말 지조와 저기를 다 갖고 있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죠? 와, 너 대단하다. 너 혼자 이상한데 푸를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해. 라고 하는 일종의 예찬을 가져올 수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요. 두어라. 감탄사죠. 내 성의연이 물어 무엇하리. 그러니까 물어 무엇하리라고 했지만 물어봤자 소용없다. 뻔한 거 아니냐. 실제로 물어보는 말은 아니죠. 물어 무엇하겠어? 뭘 물어? 이런 거니까 일종의 설의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물어 무엇하리 뭔가 강조하기 위한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때 내라고 하는 건 많은 해석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나의 성이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각각의 정도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좀 자연스러워요. 뭔 얘기냐?
이렇게 시련이 가득할 때 너 혼자 풀을 수 있다니 대박이네. 아, 그런 것들이 각각의 성질인가 보다. 소나무나 대나무나 그런 성질을 원래 본성으로 갖고 있었나 보다. 그러니 거기다 대고 너 왜 혼자 풀어? 라고 물어보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혼자 푸르는 거야? 물어봤자 소용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요 단락에서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아마도 이 송죽에 대한 예찬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지조와 적에 대한 것들. 넘어가죠? 어젯밤 눈 온 후에 달이조차 비추었다. 눈이 또 왔다네요. 여전히 겨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겨울 얘기라 볼 수 있겠고요. 아까 전에 처음에 정보 줬지만 14수까지가 겨울이라 했으니까 아마 계속 겨울 얘기를 할 것 같죠. 마찬가지로 시간 표지어예요. 눈 온 후에 달이조차 비추었다. 자, 달 나왔네요. 보통 이런 소재도 뭔가 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달이조차 비추었다. 달? 아, 이건 또 밤이라는 시제어네. 그러니까 이거는 계절을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시간을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달이조차 비추었는데 눈 온 후에 달빛이 맑대요. 맑다라는 건 플러스잖아요. 그죠? 달이 맑아. 뭔가 멋진 모습인 거죠. 맑은 달이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맑은 달이 그지 없다. 그지라는 것들은 끝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어떻다 천말 부은 다른 건 다 몰라요. 여러분 구름은 알잖아요. 구름 문자죠. 자, 구름이 오락가락 하느뇨.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 어떻다가 어쩐 일로 뭐 이 정도 해석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눈 온 후에 달빛이 맑으면 끝이 없어. 와, 너무 달이 맑고 예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구름 봐. 저 구름 저거 왜 있지 저기? 아니 구름이 저기 무슨 일로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름이 왜 저기 있지라고 물어보는 건 구름은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란 얘기잖아요. 구름이 거기 있으면 뭘 가려요? 달을 가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 구름은 좋지 않은 존재인 거죠. 구름은 이 달빛을 가릴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이때 이 천말부운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구름을 가리는 간신배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뭐 자기를 쫓아낸 그 세력들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달빛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임금을 상징하는 소재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락가락 하느냐 하라는 얘기는 너 혹시 저 달빛 가리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의문을 던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사실은 이렇게 가릴 것에 대한 좀 걱정하는 마음이 있지 않아요? 선생님 아까 앞에도 얘기했는데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니까 이 부분이 바로 우국지정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되셨죠? 다음 밑에요. 석가래 기나 짧으나 기둥이 기우나 트나라고 되어 있죠. 석가래나 기둥이라고 하는 건 집에 있는 일종의 그 구성품이거든요. 지붕이 이렇게 두껍게 있는 걸 석가래라고 하고요. 기둥은 뭐 여러분 알고 있을 거니까. 근데 이게 기나 짧으나 기우나 트나 수간목 나오죠. 수간목은 뭐 몇 칸짜리 그냥 칸 몇 개 있는 작은 집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냥 소박한 집에 대한 이야기. 자연 속의 소박한 집을 얘기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런 거 작은 줄 웃지 마. 야, 지금 웃냐? 야, 웃지 마. 이 정도면 대단한 거야 라고 하는 일종의 자부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노래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자부심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난 지금 상황에 굉장히 만족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안분지족의 자세를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분지족이라는 말을 바꾸면 만족이라는 것과 통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간목 작다고 비웃지 마. 난 이 정도면 굉장히 충분하고 난 엄청나게 만족하고 살고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어스버 만산 나월이 다 내 것이라 하노라. 만산 나월 뭐 다른 거 몰라요. 여러분 산과 달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만산 나월의 뜻은 뭐냐면 그냥 그 산 사이로 보이는 달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쉽게 말해 자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연이 다 내 것인가 하노라 라고 하는 거니까 자연을 내 것으로? 그러면 자연과 친하다는 얘기니까 앞에서 말했던 자연 친화적인 자세를 노래하고 있는 부분 이렇게 보시면 그게 어렵지 않을 것 같네요. 이해하셨죠? 자, 8수예요. 넘어가죠. 시비 없은 후이라 영역이 다 불과 시비가 없다라고 나오네요. 여러분. 시비가 없다니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시비는 옳고 그름을 놓고 싸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이 없다는 얘기는 이제는 그런 다툼 자체가 없다. 난 이제 거기 떠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옳고 그름 따지는 게 이제 없으니, 영예와 명예욕이 욕심이니까, 뭐 명예, 욕심? 쉽게 말하면 안 좋은 것들이겠죠. 이렇게 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불관, 관계없다. 금서, 금자는 검은 거예요. 검은 고와 책을 다 흩은, 그냥 버렸다 생각하면 돼요. 버린 후에 이 몸이 한가하다. 야, 이제 내가 그 검은 고라든지 책 같은 거 다 버리고 나니까 진짜 홀가분하네. 어우! 이런 거거든요. 진짜 홀가분하다고. 한가하다, 홀가분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백구야! 흰 강아지가 아니고요. 백구는 갈매기요. 백구를 부르네요. 갈매기야. 기사는 뭐 모든 일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욕심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일은 아닌 것 같고 욕심. 갈매기야, 욕심을 잊은 건 너와 나밖에 없나 봐. 갈매기를 또 너라고 하네요. 우리 아까 앞에서 배웠죠? 자연물을 너라고 부르다니. 아하. 의인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죠. 개념 중에 하나죠. 의인화란 말은 수능에서 사물에 인격을 부여한다는 말로 많이 풀어서 나온다 그랬죠. 이 정도는 기본 개념이에요. 사물에 인격을 부여했다라는 것들이 하나의 특징이라 보시면 그게 어렵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너와 내가 한 덩어리가 되어 욕심을 입고 있다. 그러니까 너와 나는 같은 몸이라는 얘기잖아요. 일종의 이렇게 보면 물아일체에 대한 것들도 설명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물아일체, 동질감, 서로 간에 통하는 마음이니까 여기까지가 14수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겨울이라고 했죠? 15수부터 이제 봄이 나온다고 얘기했죠. 그럼 여기는 17수니까 아마 봄이 나오겠네요. 한번 볼까요? 17수예요. 자, 한식 비 온 밤에 봄빛이 다 퍼졌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한식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이제 조사해봤더니 한 4월 초 정도 되는데 동지 후에 한 3-4달 정도 후라고 하니까 그냥 봄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다행히 또 여기 또 친절하게 봄이라는 또 계절이 나오네요. 자, 비 온 밤에 봄에, 밤도 있네요. 시간상으로는 여전히 밤인 것 같고요. 밤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죠? 자, 봄빛이 다 퍼졌다. 그 얘기는 봄빛이 퍼진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그냥 꽃이 폈나봐요. 봄에는 꽃이 유명하니까 봄꽃이 뭐 만연했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봄꽃이 만연했다. 무정한 화류도, 이 화자는 꽃 화자고요. 버드나무 류자니까 꽃과 버드나무도 때를 알아 피었거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하나 숑 하고 나옵니다. 자, 뭐가 출제 포인트냐면요, 요 화류는 때를 알아 피었대요. 그러니까 얘는 봄이 왔으니까 딱 맞춰 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요 님이라는 존재 있잖아요. 요 님. 이 님은 가고 안이 오는 거 왜 안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즉, 이 화류는 지금 왔음. 그치? 근데 님은 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부분과 아래 부분은 이렇게 서로 뭐가 될 수 있냐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지 않는 님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인간과 자연의 모습을 대비시키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왜 안 오는 거지? 라는 얘기는 그 님이 보고 싶다는 얘기니까 그리움이란 정서를 얘기한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한편으로는 진짜 왜 안 오시지? 원망의 정서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나요? 자, 이제 다음 19수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창밖에 워석버석 있어요. 여러분 이 책이요, 워석버석 선생님이 여기 일부러 하나만 실어놨거든요. 여기서 많이 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봤지? 봤더니 아하, 작년 수능에 이게 나왔더라고요. 작년 수능에 3위인곡과 더불어서 나왔어요. 여러분 3위인곡 작품의 특징은 아시겠지만 님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죠. 그럼 3위인곡과 함께 묶였다라는 얘기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얘도 노래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얘기해서 선생님이 얘만 따로 한번 묶어본 거예요. 자, 창밖에 워석버석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요게 옛날식으로 따지면 우리는 요즘에 이제 낙엽을 밟으면 바스락 거린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워석버석이란 말을 설명을 했대요.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멍멍이래. 강아지는 개 있죠, 개. 개는 왈왈 울어요? 멍멍 울어요? 아니면 왕왕 울어요? 어떻게 울죠?
뭐 제각각 맛이 울겠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멍멍 울어요. 그러니까 멍멍이지. 어떤 사람은 뭐 왈왈 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는 개가 우는 소리를 바우와우라고 하죠. 바우와우. 그래서 바우와우라는 만화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개가 어떻게 해요, 미국 사람들은? 뭐, 개 이렇게 우는 거 아니에요? 바우와우, 바우와우 이렇게 운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왈왈 이렇게 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왈왈, 바우와우, 멍멍 다 똑같아요. 근데 그들이 인지하는 그 단어만 다른 거예요. 뭔 얘기냐면 낙엽을 밟는 거 우리는 바삭바삭 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옛날 사람들이 이거를 워석버석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밟을 때마다 워석버석, 워석버석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워석버석이라는 일종의 소리를 그냥 흉내낸 말. 그래서 음성 상징어인가 보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고 낙엽 밟는 소리인가 봐요. 그럼 낙엽 밟는 소리가 난다는 건 누군가 밟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창밖에 워석버석 소리가 나자 소리니까 얘는 소리잖아요, 소리. 그럼 청각적 이미지니까 요즘에 시험에서 이런 걸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이렇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리가 나니까 님이신가 일어나 보니 설마 님이 오신 건가? 하고 일어나 본 거예요. 그 다음에 해랑 해경 나와 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냥 난초 핀 길, 난초가 핀 길, 그냥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길에 낙엽은 무슨 일인고 쉽게 말하면 낙엽이 떨어져서 소리가 났던 것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 낙엽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는 님으로 착각한 소재가 될 수 있겠죠. 그럼 결국은 여기서는 님 아니네? 그러면 낙담 했다라는 정서를 끄집어낼 수 있겠죠. 되게 아쉽겠죠? 어스버 유한한 간장이 다 끊길까 하노라. 간장은 뭐 내장기관 얘기하는 거니까 한이 있는 내 내장기관이 끊길까. 이렇게 하면 되게 느낌이 확 깬다, 그죠? 무당 같지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속이 다 끊어질 것 같다. 정말 미치겠네. 이런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유한한 간장, 다른 말로 이 원통한 마음, 님이 오지 않아서 이 원통한 마음 때문에 다 끊길까 하노라. 왜요? 그리움 때문에요. 정말 미치겠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간절함이 엿보이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했어요? 작년 수능 출제 문제라 그랬죠? 선생님이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작년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요 밑에 그러니까 지금 가라는 작품이 바로 3인곡이었고 나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요 방홍시어 19수였거든요. 근데 뭐 재밌죠. 왜냐하면 작년 수능에 나왔는데 올해 수능 특강이 나왔으니까. 근데 수능 특강은 미리 쓰기 때문에 요번에 이 집필하신 이비스 선생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뭐 이미 집필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이미 출제가 되어서 출제는 뭐 그 전에 출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니죠. 이미 집필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집필자들이 당황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그만큼 둘 다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뭔가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나가 이 방홍시어였거든요. 선생님이 원래는 가와 나 모두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인데 좀 편집을 해서 가져와 본 거예요. 이건 대승문제 38번 문제예요. 자, 나의 다라는 수식어. 여기 다는 임에 대한 원망에 대해서 담고 있다. 그래요? 임에 대해 원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망하는 것 같지는 않지 않아요? 이거 원망이라고 볼 수 있나? 그냥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지. 2번이요. 나의 한어라는 화자의 의지를 단정적인 종교로 의지를 보이는 건가요? 내가 내 간장을 끊고야 말겠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세 번째요. 해란, 해란 있죠? 해란 길 있죠? 해란은 화자와 동일시된 자연물인가요? 화자와 동일시되나요? 저 난초핀 길처럼 화자가 이렇게 누워있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지 않을까요? 4번에 무스일고라는 거, 무슨 일인고? 뜻밖의 대상과 마주하게 된 반가움, 이거 반가운 건가요? 어머, 낙엽! 우리 님은 안 왔지만 낙엽 너무 반갑다! 이런 건가요? 그거 아시죠? 5번째, 님이신가는 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을 독백적. 그쵸? 님이신가? 누구한테 물어봤을까요? 님이신가? 이거 물어봤을까요? 그건 아니죠. 님이신가? 혼잣말을 하고 튀어나가 본 거죠. 그 답은 5번이 적절한 거로 볼 수 있는 거겠죠. 이 문제는 3인곡이 가여서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래서 1, 2, 3, 4번은 다 적절하지 않고 5번은 적절하다. 요걸 답으로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이제 이번에 26수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26수는 예상컨대 계절이 바뀌지 않았을까? 보자. 꽃지고 송잎, 꽃이 졌어요. 꽃이 피는 계절은 봄이잖아요. 그럼 꽃이 지고 송잎이 났다는 얘기는, 아하, 여름이 왔구나. 이런 얘기겠고요. 시절도 변화했다. 변했네요. 그러니까 여름이 왔겠죠. 풀 속에 푸른 벌레, 나비 되어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벌레가 나비가 되어 날아다니기도 하고요. 누가 이 조화라는 만물이란 뜻인데요. 이 만물의 모든 것들을 누가 잡아서 천변만화, 이렇게 예쁘게 변하게 만들었지?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와, 이 자연의 대박. 경이로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자연 대박이네. 아니, 누가 이렇게 이런 변화를 만들어낸 거야? 우와. 쉽게 말해서 이 자연에 대한 예찬적인 태도가 들어있다는 것도 하나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긴 크게 뭐 다시 해석할 게 없죠. 그죠? 자, 이제 마지막 29수 얘기하고 마무리네요. 사실 이 29수는 여러분 따로 많이 출제가 돼요. 뭔가 고민이 있을 때 여러분 이런 거 많이 해봤죠. 노래방 가고 노래 부르는 거. 살다 보면 그런 거지. 딱차! 막 이런 노래 많이 불러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막 애들이 막 근심 걱정 있을 때 막 스트레스 받을 때 노래방 가고 다 같이 노래를 막 부르고 나면 속이 빵 풀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 전제를 깔고 노래의 삼긴, 요 정도는 여러분 좀 이제 알아두죠. 삼긴, 만들다, 혹은 생기다, 태어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노래를 만든 사람은 시름이 하도하시아, 많기도 많았나 보다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도하시아, 그럼 이건 영탄형 어미라고 볼 수 있겠죠? 일러다 못 일러. 뭔 얘기냐면 이르다는 말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데 못 일러. 말하고 싶은데 다 못 말해서, 그러니까 뭔가 말을 막 하고 싶은데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나 보죠. 그래서 불러나 풀었던가. 요 앞에 노래를 불러서 풀었던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만든 사람이 시름이 많았는데 그 사람은 말하고 싶은 걸 말 못하니까 이 노래를 풀었던 건가? 궁금했던 거죠. 아마 그랬을 거라 지금 상상을 하는 것 같아요. 진실로 그렇게 풀릴 것이면, 만약에 풀린다면 나도 불러보리라. 나도 불러볼래! 라고 하는 의지를 밝히고 계시네요. 맨 마지막에. 그럼 여기서 이 시름이라는 게 이제 뭐냐라는 거죠. 시름. 뭔 시름이 많길래? 노래 삼긴 사람 시름이 많았겠구나. 그 얘기는 나도 시름 많은데 이런 거잖아. 왜냐면 나도 시름이 많으니까 이렇게 불러서 풀어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임금에 대한 걱정, 임금 생각, 그죠? 그 다음에 세상사에 대한 생각. 그럼 임금 생각했다는 거는 뭐 연군지정, 우국지정, 세상사에 대한 환멸, 뭐 이런 것들 따위가 아니었을까라고 짐작을 살짝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쭉 지금 해석을 해봤는데요. 결국 이 노래라는 것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 거냐. 이 노래라는 것들은 여기서 시름을 달래는 수단으로 표현을 하고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네요. 되셨나요?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쭉 각 연마다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전체 정리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죠. 갑시다. 핵심 정리예요. 이 시는요, 자연 속에서의 삶의 정취를 노래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세상사의 환멸을 느끼고 이 자연 속에 들어와 살고 있죠. 그런데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어요. 그 미련은 임금에 대한 거겠고요. 그래서 자연 속 삶의 정취를 노래하고 있고요. 임에 대한 그리움, 이때 임이라는 존재는 아마도 임금에 대한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자연 속 삶의 정취라고 한다면 이건 자연 속에서의 풍류를 노래한 거라 볼 수 있겠고요. 임에 대한 그림이라고 얘기하면 임금에 대한 얘기니까 연군지정을 노래한 게 아닐까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특징이에요. 계절 변화에 따른 시간의 흐름을 시간 관련 표주어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즉, 눈. 겨울인가 봐. 꽃잎이 그러니까 꽃이 지고 송잎이 났다고? 여름이 왔나 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다음, 대조적인 시어인데, 초목과 송주. 얘는 변화는 가변적인 것들이었고, 송주, 불변의 것들이었으니까 반대라 볼 수 있겠죠? 달빛, 구름, 임금에 대한 거였고, 이거 임금을 가리는 이 달, 이 못된 간신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고, 화류, 얘는 왔어.
왔다. 근데 님은 오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조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시어들을 하나씩 정리해 본 거고요. 세 번째, 다양한 표현 기법을 통해서 영탄, 설의, 의인, 대조, 대구 되게 많은 표현 기법이 있는데 여러분 요거는 외워라 라고 주는 게 아니고요. 이걸 읽으시면서 본문 가서 아 여기에 영탄이 있었네. 이거 서리법이네 라고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만 잘해도 다른 모르는 시에도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상징적 소재, 송죽. 진짜 송죽은 소나무 대나무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조와 절기에 대한 예찬, 일편명월, 단순히 달보다는 임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들, 백부, 단순한 갈매기라기보다는 자연을 상징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 다 상징적 소재 사용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아시겠나요? 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오늘 우리 방홍시어라고 하는 긴 연시조를 봤는데요. 사실은 이런 시조들은 시험에 내기가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짧은 시 안에 되게 다양한 표현 기법들이 들어있고 사실은 그 한 편, 세 줄짜리로 작가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다 표현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읽기 어려운 말들이 좀 보일 때가 있는데 너무 쫄지 마시고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여러분이 아는 단어들 위주로 접근해 가시면 무슨 의미인지 대충은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은 우리 이제 우국가라고 하는 어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놓은 우국가라고 하는 작품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고전시가 6을 정리를 하기 전에 잠깐 소설을 할까 생각 중이긴 한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 선생님 지금 근무하는 학교에서 3학년 언니가 아니라 3학년들을 가르칠 때 소설하고 고전소설하고 고전시가를 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소설을 좀 같이 엮어서 강의를 좀 찍어볼까 합니다. 어쨌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고요. 그때까지 파이팅! 아까 처음 말 기억하시죠? 조급해하지 마시고 때를 기다리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